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금융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기업, 바로 누홀딩스인데요. 지난 3년 동안 주가가 무려 250%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만 해도 거의 50% 가까이 올랐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특히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좀 소외되었던 수많은 브라질 사람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핀테크가 어떻게 금융 지형을 바꾸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홀딩스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지, 그 성장 잠재력과 또 마주할 도전 과제들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과연 이들의 질주가 계속될 수 있을지, 그 핵심 동력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누홀딩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데요. 이들의 경이로운 고객 성장세는 과연 지속 가능할까? 단순히 규모만 커지는 게 아니라 수익성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을까? 그리고 미래 성장을 위해 어떤 새로운 동력을 준비하고 있을까? 고객 기반, 수익 모델, 사업 확장 전략,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신용 사업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정말 압도적인 고객 규모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총 고객 수가 1억 2,270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브라질 성인 인구의 60% 이상인 1억 700만 명이 누 고객이라는 겁니다. 와. 네. 매달 약 100만 명씩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도 놀랍고요. 그 비용 구조의 혁신입니다. 뉴는 처음부터 지점 없는 완전 디지털 모델을 추구했습니다. 기존 은행들이 막대한 지점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것과 달리 뉴는 그 비용을 기술 개발과 플랫폼 고도화, 그리고 고객 경험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낮은 수수료와 편리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거군요. 그런데 브라질에서의 성공 방정식이 다른 나라에서도 통할까요? 멕시코하고 콜롬비아에서도 성장세가 가파르다고 하던데요. 바로 그 점이 뉴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멕시코와 콜롬비아에서는 브라질에서보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고객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는 뉴의 비즈니스 모델, 즉 기술 기반의 저비용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 특정 국가의 특수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금융 환경을 가진 다른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금융 접근성이 낮고 기존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기회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금융 소외계층만 공략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기존 은행 시스템에 익숙했던 고소득층 고객들까지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편리함 때문일까요? 편리함과 낮은 비용, 그리고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UX의 혁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수수료와 간편함 때문에 계좌를 열었던 사람들도 쓰다 보니 기존 은행 앱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에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누 플랫폼 하나로 대부분의 금융 니즈를 해결할 수 있게 되니 고소득층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대안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18세 미만 사용자를 위한 신용마드까지 출시했다는 소식도 좀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고객층을 미성년자까지 확대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굉장히 영리하고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누 플랫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브랜드 친숙도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미래의 충성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이죠. 이 사용자들이 성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이미 익숙한 누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예금, 대출, 투자 등 더 많은 금융상품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 카드를 부모의 은행 계좌와 연동시키는 방식을 통해 부모 세대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가족 단위의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도 엿보이고요. 일종의 생태계 잠금 효과, 락인 이펙트라고 하죠. 그걸 어린 시절부터 구축하려는 시도입니다. 고객을 플랫폼 안에 묶어두는 거예요.
고객 기반을 양적, 질적으로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아우르며 확장하는 전략이군요. 그런데 이렇게 고객만 빠르게 늘어나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텐데요.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2025년 2분기 매출이 환율 효과를 제외하고도 전년 동기 대비 40%나 증가했다는 점은 인상적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수익을 내는 걸까요?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수익성 있는 확장, 그러니까 profitable scaling입니다. 뉴는 단순히 고객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고객들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비용은 절감하는 아주 이상적인 모델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활성 고객 한 명당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이걸 ARPAC라고 부르죠. Average Revenue per Active Customer. 이 ARPAC가 2분기에 12.2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나 증가했습니다. 고객 한 명당 버는 돈이 늘어났다는 거군요. 그런데 비용은요? 고객이 늘면 서비스 비용도 같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뉴의 강점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고객 한 명을 서비스하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은 오히려 0.90달러에서 0.80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아, 즉, 고객에게서 더 많은 돈을 벌면서도 고객 관리에 드는 비용은 줄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완전 디지털 모델 덕분입니다. 지점 운용비가 없고 대부분의 고객 서비스가 자동화된 챗봇이나 효율적인 디지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규모의 경제 효과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와, 그건 정말 대단하네요. 수익은 늘고 비용은 줄어든다. 마치 꿈의 공식 같은데요. 그런데 서비스 품질 저하 같은 문제는 없을까요? 비용 절감에 너무 치정하다 보면 고객 경험이 나빠질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는 기술 투자를 통해 효율성과 고객 경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챗봇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앱 내에서 고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식이죠. 또 성공적인 교차 판매, 그러니까 크로스셀링 전략도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차 판매라면 한 고객에게 여러 상품을 파는 것을 의미하죠. 맞습니다. 디지털 계좌나 신용카드로 유입된 고객에게 개인 대출, 보험, 투자 상품, 심지어 휴대폰 요금제나 온라인 쇼핑 기능까지 추가적으로 제공하면서 고객당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고객은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누는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 없이 기존 고객 기반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거죠. 이 선순환 구조가 ARPC 상승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5년 동안에도 두 자릿수 비율의 매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수익 구조 자체가 매우 견고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고객 수를 늘리는 단계를 넘어 고객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고객 생애 가치,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를 높이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누홀딩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기반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 기반도 탄탄하고 수익성도 좋은데 누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음 먹거리를 찾는 모습인데요. 사업 영역 자체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18세 미만 카드나 고액 자산가 고객을 위한 상품 출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네, 플랫폼 확장은 누의 DNA와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고객들이 다른 금융 플랫폼으로 이동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락잉 효과죠.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초기에는 기본적인 계좌와 카드 서비스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개인 대출, 중소기업 대출, 투자 플랫폼, 주식이나 암호화폐 거래 같은 거요. 보험 중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기능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금융 슈퍼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금융 슈퍼앱이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사용자는 누 앱 하나만 있으면 거의 모든 금융활동과 일부 비금융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상품 라인업 확장 외에 지리적 확장에도 상당히 공격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글로벌 디지털 은행에 투자하거나 미국 은행 인가 신청을 고려한다는 움직임은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라틴 아메리카를 넘어 더 큰 시장을 보고 있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이는 뉴홀딩스의 야망이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3개국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성공 모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큰 시장,
특히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 진출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시장 진출은 복잡한 규제 환경, 치열한 경쟁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매우 높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뉴홀딩스의 기업 가치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담대한 목표네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리스크 관리 문제입니다. 특히 누홀딩스 수익의 상당 부분이 신용사업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분기 신용 포트폴리오가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순이자이익은 33%, 신규 대출 발생액은 43%나 늘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지만요. 맞습니다. 신용사업은 뉴의 핵심 수익원이자 성장 엔진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축적한 방대한 고객 행동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 은행과는 차별화된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신용 이력이 부족하거나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대출이 어려웠던 고객들에게도 금융 기회를 제공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금융이나 개인 신용대출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시경제 환경이 누의 신용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누오홀딩스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잠재적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환경은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부채 상환 부담을 늘려서 결국 채무 불이행률, 그러니까 디폴트 레이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의 부실대출 NPL 비율도 최근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이는 대손충당금 증가로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은 순이자 마진, NIM이라고 하죠. 예대 마진과 같은 핵심 수익성 지표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는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전체 사업 성장세가 빠르니까 괜찮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대응 전략 같은 것이 있을까요? 물론 구체적인 내부 전략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신용평가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서 잠재 부실 위험이 높은 고객을 사전에 선별하고 대출 한도나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것입니다. 둘째, 신용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담보대출 상품의 비중을 늘리거나 특정 산업이나 고객군에 대한 익스포저, 즉 위험 노출액을 분산시키는 방식이죠. 셋째,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을 통해 미래의 잠재적 손실에 대비하는 보수적인 재무 관리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술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되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인데 5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적인 고객 성장 속도, 견고한 수익 모델, 지속적인 플랫폼 확장 능력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거시경제적 위험 요인을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또한 5년 후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개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만약 경제가 안정화되고 금리가 하향 안정화된다면 누의 신용사업은 현재의 우려를 딛고 훨씬 더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작용할 잠재력이 큽니다. 리스크가 있는 만큼 업사이드 포텐셜도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모든 긍정적인 요인들이 주가에 반영되어서 올해만 해도 시장 평균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누홀딩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를 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미 1억 명이 넘는 방대한 고객 기반과 여전히 가파른 성장세. 둘째, 수익성 있는 확장을 증명해낸 효율적인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셋째, 금융 슈퍼앱을 향한 끊임없는 상품 및 서비스 확장 전략. 넷째, 단기적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신용사업 포트폴리오. 이러한 강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향후 5년 동안 누홀딩스가 시장을 능가하는 성과를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상당히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뉴의 홀딩스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압도적인 고객 기반을 무기로 삼아서
디지털 플랫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수익성 있게 규모를 키우고 있고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며 미래 시장까지 준비하는 그야말로 성장하는 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뉴홀딩스의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기술이 어떻게 금융산업의 본질을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낮았던 신흥시장에서 기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포용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는 미래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많은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뉴웨홀딩스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기술 발전이 전 세계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또 어떻게 혁신적으로 변화시킬지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동시에 뉴와 같은 순수 디지털 금융 플랫폼들이 더욱 성숙해지고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또 어떤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게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더욱 치열해질 경쟁 환경이나 각국 정부의 강화되는 규제 움직임 같은 것들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